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 창가에 놓인 평범한 꽃 한 송이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는다면 어떨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불과 4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부유했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가업을 내팽개치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 식물의 뿌리 하나에 걸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튤립.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집단적 관계이자 자본주의가 탄생하며 뱉어낸 가장 화려한 비명이었습니다. 1637년 2월 단 하루 만에 튤립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 거지가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약속이 순식간에 제로 변했고 국가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꽃 한 송이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꽃 한 송이 때문에 국가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그 잔혹하고도 뜨거웠던 1637년의 겨울로 떠나봅니다. 17세기 초반의 네덜란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는 급속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고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 항구에는 전 세계의 물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일본의 도자기, 중국의 비단, 아프리카의 상아가 끊임없이 하역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 부는 새로운 중산층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그 돈을 과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칼뱅주의의 영향으로 사치를 경계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으로 부를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튤립이 등장합니다. 1593년 식물학자 카롤루스 클루시우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튤립 구근을 가져와 레이던 대학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 이국적인 꽃은 네덜란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튤립은 화려하지만 정원에 심는 것이므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초기의 튤립은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희귀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품종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튤립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교양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하를렘의 부유층 저택 정원에는 앞다투어 튤립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튤립 광풍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왜 특정 튤립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파손이라 불리는 현상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튤립은 단색입니다. 빨강, 노랑, 흰색 등 하나의 순수한 색을 띱니다. 그런데 가끔씩 특정 튤립이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꽃잎에 불꽃 모양의 줄무늬가 생기거나
깃털처럼 섬세한 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불꽃 무늬, 흰 바탕에 보라색 깃털 무늬 등 환상적인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양의 특수한 성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재배 기술의 비밀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원예가들이 이 기적을 재현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파손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래서 더욱 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딧물이 옮기는 이 바이러스는 튤립의 색소 발현을 교란시켜 특이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 튤립은 사실 병든 튤립이었던 것입니다. 파손된 튤립 중에서도 전설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흰 바탕에 진홍색 불꽃 무늬가 새겨진 이 튤립은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졌습니다. 단 몇 구근만이 존재했고 소유자는 절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1623년 한 부유한 상인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구근 하나를 손에 넣기 위해 제시한 가격은 3,000길더였습니다. 이는 당시 숭령공의 연봉이 250길더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희귀한 튤립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의 증명이었고 안목과 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서 희귀 튤립 품종을 소유하는 것은 일종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고 독특한 튤립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들의 위신을 결정했습니다. 1634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튤립 거래가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심지어 하층민들까지 튤립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네덜란드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여유 자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공 스토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튤립 거래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 거래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선물 거래는 튤립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실물 구근을 현금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튤립은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캘 수 있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 구근이 휴면기에 들어갈 때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리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직 땅속에 있는 구근의 미래 소유권을 미리 사고 파는 것입니다. 종이에 계약 조건을 적고 약속된 시기에 구근을 인도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선물 거래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선물 거래의 도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구근을 소유하지 않고도 튤립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액의 계약금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하를렘의 선술집과 여관은 즉석 거래소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녁이면 모여들어 튤립 거래를 했습니다. 직조공,
제빵사, 목수, 선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군의 미래 가격을 놓고 흥정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구군 자체가 아니라 구군을 살 권리가 거래되었고 그 권리를 살 권리가 또 거래되었습니다. 하루에 같은 구군의 소유권이 10번 이상 바뀌는 일도 흔했습니다. 아침에 산 계약서가 저녁이면 2배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1636년 여름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에 공식적인 튤립 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하를렘, 알크마르, 홀은, 앵크하위젠, 메데블리크 등 주요 도시마다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까? 튤립 계약서 한 장이면 한 달치 임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팔아 튤립 구군을 샀고 상인들은 재고를 처분해 튤립 계약에 투자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튤립을 샀고 그 튤립으로 더 많은 튤립을 샀습니다.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1636년 11월부터 1637년 2월까지 불과 석 달 동안 튤립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역사가들이 가격의 폭발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기록들을 보면 당시의 광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37년 1월 한 구군이 다음과 같은 물품들과 교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호밀 1000리터, 밀 800리터, 버터 500kg, 치즈 1000kg, 침대 1개, 옷 1벌, 은잔 1개. 이 모든 것을 합친 가격이 당시 2500길더 정도였는데 이는 암스테르담 운하변에 괜찮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기록은 역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1637년 1월 이 전설의 구군 하나가 1만 3천 길더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크고 좋은 저택의 가격이 1만 길더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악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만 비쌌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희귀 품종들도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바이스크로네는 1600길더, 아드미랄 판데르 에이크는 1000길더에 팔렸습니다. 심지어 일반 품종의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흔한 노란 튤립조차 수십 길더에 거래되었습니다. 튤립의 무게 단위인 아스로 가격을 매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 구군이 몇 아스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고 아스당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래의 수확물을 담보로 또 다른 거래를 했고 그 거래를 담보로 또 거래를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튤립이 여러 겹의 계약 사슬로 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종이 위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수록 경고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몇몇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은 이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는 탐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실체를 벗어났다고 경고했습니다. 풍자 팸플릿들이 돌아다니며 튤립 투기꾼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기회를 놓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경고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마저 결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혼자만 뒤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637년 2월 초 시장은 광란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사상 최대였고 가격은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아니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기 튤립 경매가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매인이 첫 번째 품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매인은 당황했지만 시작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겨우 입찰했지만 전날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금이 필요해서 급히 팔려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를렘에서 튤립이 팔리지 않았다는 소문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4일 암스테르담의 튤립 거래소에는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자유낙하했습니다. 전날 1000길더이던 것이 500길더가 되었고 몇 시간 후 100길더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10길더에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붕괴의 속도는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몇 달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2월 7일이 되자 튤립 시장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고 팔아도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닉은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 백만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을 팔아 튤립을 산 사람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튤립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미 튤립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법원은 순식간에 수천 건의 소송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거리에는 절망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통곡하는 사람, 채권자를 피해 숨어 다니는 사람, 파산을 선언하는 상점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활기찬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은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월 말 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수만 건의 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모두 법적으로 집행하면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4월 정부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1636년 11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이후의 계약은 구매자가 계약금의 3.5%만 지불하고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매자들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고 추가로 3.5%를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경제 전체의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튤립 버블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피해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파산한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적었고 네덜란드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튤립 버블 이전의 네덜란드는 상인들 간의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악수 한 번이면 계약이 성립되었고 구두 약속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튤립 붕괴 이후 이런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에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해졌고 소송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친구를 경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는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을 잃었다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는가? 왜 땅속의 구근 하나가 집보다 비싸다고 믿었는가? 흥미롭게도 튤립 그 자체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튤립을 키웠고 네덜란드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대의 튤립 생산국입니다. 다만 이제 튤립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꽃이 되었습니다. 튤립 버블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집단적 광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어리석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가장 교육받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광기에 휩쓸렸습니다. 둘째,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튤립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집 한 채 값어치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위험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손실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겠지만 빚까지 진 사람들은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익을 확대하지만 손실도 똑같이 확대합니다. 넷째, 시장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기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광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혼자만 멈춰서서 생각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금융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투기의 도구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튤립 버블 이후 400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그 교훈을 배웠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미시시피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금융인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발행했고 사람들은 신대륙의 무한한 부를 꿈꾸며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주가는 폭등했다가
결국 붕괴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남해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남해 회사는 스페인령 남미와의 독점 무역권을 가진다고 주장했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이작 뉴턴조차 이 투기에 참여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요. 19세기에는 철도 투기 광풍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철도는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고 수많은 철도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붕괴는 필연적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더욱 극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도쿄 항공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은 수익이 전혀 없는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거래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각종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몇 달 만에 3천 달러로 폭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다시 6만 달러를 넘었다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튤립 버블에 비유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 빠른 부에 대한 욕망,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필연적인 붕괴. 튤립 버블에서 보았던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탐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빠르게, 쉽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군중 심리입니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이성적 판단을 흐립니다. 셋째, 정상성 편향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세대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튤립 버블을 경험한 세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자, 증손자 세대는 다른 형태의 버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튤립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정당한 투자이고 어떤 것이 투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1630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튤립이 정당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희귀하고 아름답고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어느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이 실제 가치와 완전히 괴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자산을 봅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NFT, 희귀 운동화, 한정판 장난감. 이 중 어떤 것이 튤립일까요?
어떤 것의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섰을까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오를 때입니다. 물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은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 없이 가격만 오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이야기하는 투자일 때입니다. 택시기사가, 미용사가, 학생이 특정 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조차 주식 조언을 할 때 전설적인 투자자 조셉 케네디는 모든 주식을 팔았고 대공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역사상 모든 버블에서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기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나 결국 같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넷째,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조언이 일반화될 때입니다. 레버리지는 전문가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권장될 때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 상승을 근거로 투자할 때입니다. 이것이 좋은 투자인 이유가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라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튤립 버블 때도 사람들은 튤립 자체가 아니라 튤립을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산을 키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핵심은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워런 버핏의 유명한 조언입니다. 작동 원리를 모르는 것,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에 돈을 걸지 마십시오. 둘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전 재산을 튤립에 걸지 않았다면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셋째,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빠른 부를 쫓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사람들을 버블로 이끕니다. 다섯째, 군중과 거리를 두십시오. 모두가 사라고 할 때 의심하고 모두가 팔라고 할 때 기회를 찾으십시오. 가장 큰 수익은 독립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하를렘의 프란스 할스 박물관에는 17세기 네덜란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튤립 버블 시기의 풍자화들도 있습니다. 한 그림에서 사람들은 튤립 한 송이를 보며 마치 신을 보듯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는 원숭이들이 튤립을 거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이 광기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튤립 박물관에 가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쁜 튤립이긴 하지만 1만 3천 길더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00년 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비극이 끝난 후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다시 땅에 심었습니다. 돈이 아닌 그저 봄을 알리는 꽃으로 말이죠. 오늘날 네덜란드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튤립 생산국이고 매년 봄이면 수백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합니다. 관광객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튤립에 집을 걸지는 않습니다. 튤립 버블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기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가장 매력적인 약속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로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무도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기는 희망의 모습으로 옵니다. 더 나은 미래, 경제적 자유, 남들보다 앞서가는 기회. 이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는 진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빱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실체가 없는 화려한 무늬에 눈이 멀어 발밑에 낭떠러지를 잇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우리는 이번엔 다르다고 믿습니다. 1637년 2월 튤립의 가격이 폭락하던 그 추운 겨울날 암스테르담의 한 상인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백만장자였다. 오늘 나는 거지다. 내가 가진 것은 정원의 튤립뿐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그 튤립이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다는 것. 튤립은 1만 3천 길더의 가치가 없었지만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으로서의 가치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튤립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현명하고 역사를 잊는 자는 반복합니다. 1637년의 그 추웠던 겨울, 튤립이 남긴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광기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여러분의 오늘이 꽃보다 향기롭길,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역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역사 듣는 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